아까 곱소리님 뭐 질문한다 했잖아. 뭐 질문하실 거 이제 질문 좀 해주세요. 곱슬이 제가 불교의 네.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런 치유에 대한 무슨 프로세스가 있는가 하는 게 곱슬이님의 질문이었어요. 잘 못 들었어요. 누가 상처를 받고 있다고요? 현대 사회가 사람들이 다 보면 다 상처가 있고 또 막 우울하고 그러는데 그 종교적으로 불교에서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따로 있는지 없으면 또 만들 생각이 있는지 그게 곱슬이님 질문이에요. 종교라는 건 있죠. 다 예수가 말 잘하잖아요.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종교라는 것의 속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누구나 무겁고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겁고 짐지고 있는 사람들, 옆집 아줌마와의 수다로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 무겁고 짐진 그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불교는 근본적으로 생사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생사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 해답은,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혹을 끊어냄, 단혹, 끊을 단자 의혹 혹자라고 단혹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깨달음으로 가지 않는 한 그런 우리의 고민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란 건 과연 무엇이냐? 그럼 뭐 대략하면 뭐 이런 거겠죠. 뭐 내가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지금 행복한가? 그런 걸 이제 종교적으로 일조지안이라고 해가지고 매일 아침 눈 뜨면 해야 되는 고민인데, 그런 고민은 성인도 그런 일조지안이 있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무거운 거 들면 무겁고 하는 그런 그 소소한 의혹, 소소한 고민인데, 성인은 어떤 고민을 끊었냐면 일조지안을 끊고 그런 걸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평생에 구현해야 될 가치, 그런 것에 대한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종국적으로 인간의 개인적인 삶, 자기 한 사람의 하나하나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마음을 치유하고 뭐 그런 개인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인간이 그 개인적인 문제를 끝내 종국적으로는 그 어떤 종교와 철학도 그걸 끊어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끊느냐면 그 소화를 자기가 버릴 때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완전히 전환된 인생이 될 때 그것이 변해진다. 그런 것이 소위 범부의 세계를 끊고, 범부의 세계를 끊어질 때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 불교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곱슬이님 어디 갔네? 아, 저기 계시구나. 어떻게 뭐 질문을 한번 하시죠. 담님. 예, 뭐 중간중간 다 나온 얘기인데요. 뭐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짧은 문장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게, 해문 스님께는 왜 스님이 되셨는지, 그리고 김동영 선생님께서는 왜 스님이 안 되셨는지, 스님의 길이 아니고 지금 뵈면 이제 선생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선생이 되신 건지, 그걸 좀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이력을 보면 이제 해문 스님이 홍종사 주지를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왜 이런 직을 맡으셨는지 좀 길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김동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중에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맡고 지금도 맡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 인터넷 기업의 이사직을 맡고 계시는데 왜 그 일을 맡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조사 주지스님 아주 짧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조금 뒤 질문은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 스님이 왜 됐는지보다 스님이 왜 안 됐는지가 더 이유가 많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누구부터 하실까요? 동현님부터 하실래요? 김동현 인터넷 이사는 아니고 그냥 창원 멤버고, 이사는 원래 대외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 하는 거고, 잘못된 정보가 나오면 안 되지.
왜 선임이 안 됐냐면 한문이 싫어가지고. 두 번째는 야 노래를 못 부르는데 틀리면 소리 가면 독경하라 그럴 거야. 아 맞냐 이거 하려니까 아 나는 너무 목소리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그걸 외우려고 하니까 아 이게 견적이 안 나온다. 또 단체 생활을 하라는 거야.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조금 해볼 생각은 있었는데 그처럼 몇 번 기웃거리다가 에이 짜증나가지고 나는 나를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너 성가대학을 나와야 된 줄 알았어. 그래서 아 중대기도 쉽지 않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또 성가대학을 가 이래가지고 포기한 거지. 내가 한문을 진짜 싫어했는데 한문을 싫어했는 게 진짜 직접적인 원인이고. 또 뭐 질문 있습니까? 아니 다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왜 출가를 했는가? 출가할 때는 엄청난 뭐 많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짧게 얘기할 때 그냥 뭐 인연이 있어서 출가했구나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출가하기 전까지 절에 불공하러 간 적이 없어요. 어느 날 딱 세상하고 인연이 끊어진 거죠. 승려가 된다는 거는 꼭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하고 인연을 끊으려면 일단 결혼도 안 했어야 되고 결혼한 사람은 이혼해야 되고 또 부모 형제와의 인연도 끊어야 되고 김 선생님 말 맞다나 또 단체 생활도 해야 되고 어떤 괴팍한 노인네 밑에서 맨날 마루도 닦아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층층시야 밑에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도 쓸고 뭐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인연을 잘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는 새로운 인생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 과거를 깡그리 한 방에 버리고 새롭게 살겠다. 그래서 제가 머리 깎으러 갔더니요. 머리 깎으러 가면 행자라는 게 있어요. 머리를 처음에 안 깎아줘요. 행자하면 한데 그때 우리 반 행자 반장이 19살이었어요. 저는 이제 20대 중반에 출가하러 갔는데 19살 먹은 행자 반장이 딱 와가지고요. 저하고 이제 40대 남자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행자실에 딱 가면 행자 반장이 딱 와서 일단 지갑을 뺏어요. 지갑하고 신분증을 딱 빼서 잘 가지고 있어요. 도망 못 가게 하려고. 하루반 자고 일어나면은 한 명씩 없어져요. 네,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른 거, 이거는 감옥보다 더 심해. 네? 그런 과정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견뎌낼 때 자기가 승려가 되겠다는 의지, 세상을 버리겠다는 의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죠. 근데 그런 세상을 버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확고한 사람만이 승려가 되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왜 출가를 했는가 라고 하는 것 중에 가끔 무협지에 많이 나오는데, 원면살생, 저는 살생의 업을 면하고 싶어서 귀불법이라 부처님께 귀하고 했다라는 얘기 있어요. 세상에 살 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혹은 자기가 죽든지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원한, 슬픔,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결국 하나의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게 하겠죠. 그런 것들이 저도 생각해보면 세상하고 인연이 하나하나 끊어져서 결국 부처님에게 귀의해서 좀 평온하게 살게 된 그럼 이유였던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던 쪽이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죽겠다 이런 쪽? 저는 저 스스로 죽을 사람으로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꼭 제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다기보다도 그런 세상에 대한 인연이 끊어지기까지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흑룡사라는 곳에 온 것은 뭐 제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 흑룡사가 빚이 많아요. 예,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 백운 계곡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여러 가지 소송 사건에 얽혀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소송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50명 되고 소송 서류가 라면 박스로 한 30박스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사건이 돼가지고 그도 뭐 액수도 상당히 많아요. 소송 가액이 한 100억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법률적으로 복잡한데, 누군가가 그 라면 박스 30개를 읽고 정리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누군가 읽어야 되는데, 그걸 주지에 오면 다 누군가 읽어야 되잖아요.
그 읽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접어가서 그걸 다 읽으라고 해가지고 6달 동안 30개 라면 박스를 읽고 그 대처하기 위해서 제가 흑룡사에 오게 됐습니다. 네. 질문은 맞췄는데 법조- 답변을 잘해주고. 법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셨나요? 전공을 하셨다든지. 아니 법이라는 것은 저 상당히 간단한 거라고 해서 법은 커먼센스 상식이잖아요. 상식을 얘기하면 되는데 한쪽 진실, 사실과 상식적으로 보면 간단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사실과 상식에 입각해서 하지 않잖아요. 일단 뭐 거짓말, 자기에게 유리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방부하니까 꼬이는 거겠죠. 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해결을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것은 항상 그 무엇보다 선행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의 힘으로 잘못된 것을 극복하고자 하면 안 될 게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제가 가끔 해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반 국민, 조계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중에 소송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일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출가해가지고 한 소송이 170건이에요. 딱 2건 졌어요. 진짜로 진 건 2건이고 진 것도 많은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겼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 많이 있지만 제가 삼성 이건희하고 같이 소송에서 법적으로는 졌지만 실제로는 이긴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봉선사 말사 중에 현등사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찰에 있었던 부처님 사리가 삼성 리움박물관 소장품이 되어 있던 사건이에요. 그것을 이건희 회장을 피고로 해서 제가 직접 소송을 진행했죠. 법적으로는 졌어요. 패소했는데 패소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삼성이 그 사리를 돌려주는 형태로 종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진 건 아니죠. 그 사건과 재미난 에피소드는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공주교도소에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리움박물관을 털었다가 경찰에 잡혀서 지금 구속돼 있는데 자기는 평생의 자랑이 나는 이건희의 알토란 같은 주머니를 털었다. 그게 감옥의 최고의 자랑이었는데 스님은 백주 대낮에 이건희의 알토란 같은 주머니를 터졌으니까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그 맨 뒤에 시신 영치금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되게 기분 좋아서 보내줬어요. 영예 영치금 싶어. 막 던진 질문에 아주 재밌는 얘기까지 듣게 돼서 왔는데 아까 그 답변해 주신 거에 김동률 선생님 답변해 주신 거에 그 제가 이제 질문들이 약간 빠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제 가시는 길은 스님의 길이 아니고 선생의 길을 가시는 건데 선생의 길을 가시게 되는 이유 근데 그 이유를 좀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가는 이유는 어떤 놈이 화를 쏘았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고 한번 날아가기 시작한 화살은 자기가 왜 날아가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하다 보면 계속 날아가게 되겠고. 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분 있어요? 어떻게 다른 분 또 질문하실 분 뭐 질문하시죠. 시간이 좀 남았네요. 질문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원래 질문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하죠. 생각해보세요. 재미난 거 없나요? 그 김 선생님 제가 오늘 뭐 말씀 나누면서 뭐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말씀 주는데 제가 보기엔 김 선생님 다 이렇게 훌륭하시고 잘 이 세상을 보이는 정확하신데 그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김 선생님 하시는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은 김 선생님 그 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근데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뭐 제 입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듣기엔 김 선생 하시는 논조라든지 쓰신 글을 뭐 제가 아주 고정 독자는 아닙니다만 김 선생님 그 북한의 민주주의 문제, 북한의 인민 권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도자론에 의해서 지명으로 갈 수 있는가 부분에서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북한 사회를 인정할 때 뭐 그런 기본적으로도 저도 뭐 데모크라시라는 대의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뭐 제가 북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인식상에서는 북한 자기들 지금 미국과 전시라는 생각이 북한 지도부에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전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쟁은 한 뭐 마르크스주의 이념이 원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조하고 있듯이 지금 북한 사회는 군부가 또 군부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뛰어난 지도자가 북한 사회를 이끌어가야 된다. 뭐 그런 취지에서 인민대표자 회의에서 제1비서 혹은 지도자 동지를 선출하는 것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이런 입장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저보다 훨씬 비판적인 입장에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일종의 그 변명이라고 보고 결국 그 아까 이렇게 신과의 정면 충돌 그런 개념이 없이 그 상황에 따른 상황 논리라고 보고 상대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보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고 그것은 결국 신과의 충돌이다. 이런 관점에서부터 세계사라는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 세계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게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 결국 그 사람들은 세계라든가 진리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근본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왜 사는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해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논리, 상대적인 논리를 짜맞춰 가지고 자기의 처지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런 껍질은 자기 스스로 깨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논리가 상당히 한국적인 논리다. 동양적인 논리고 서양 사람들의 사고로 보면 이빨도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건 일단 뭐 남녀 관계에서도 어떤 여자가 어떤 자기 입장을 막 이야기한다거나 보통 그러면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단절 상태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북한과 남한이 서로 이렇게 맞춰내는 게 막 부부싸움, 사랑 싸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는 답이 없고 결국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신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서 답이 나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태한 게 아닌가. 지금 뭐 북한이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뭐 아직 기존의 뭐 사실이지만 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민족사의 한 중요한 명운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이제 북한 붕괴론을 저는 상당히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붕괴할 경우에 그 북한 사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 북한을 어떻게 한국 사회에 편입시킬 것인가. 이것을 본다면은 민족사에 있어서 북한의 붕괴가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상 신라 중심의 통일보다 훨씬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비가 혹은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남한 사회, 우리 사회가 상당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무조건적인 북한 붕괴론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런 취지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 충분한 고민 없이 북한 사회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 김정은 체제의 조속한 붕괴는 사실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역사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용해돼야 되지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미리 답을 정해놓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항상 정답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부가 우리가 막 민주화운동할 때 우리가 손 떼면 북한 남침하면 나라 망하는데 어쩔래 이 논리하고 똑같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민주화됐다고 해서 북한이 남침한 것도 아니고 남한이 망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군부가 있으니까 군부가 독재를 하니까 그나마 남한이 버티고 있는 거야. 우리가 손 떼면 바로 정권 넘어가. 빨갱이도 천지야. 어쩔래. 이렇게 협박을 한다고요. 난 그 논리하고 똑같다고 보는데 역사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답이 만들어지는 거지. 미리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고 정해놓는 것은 틀에 가둬놓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상호작용으로 본다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다. 결국 이제 지금 북한이 저러고 있는 것도 중국이 경제 성장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난 아주 쉽게 해결된다고 봐요. 그리고 물주가 없다. 원래는 남북 통일의 아이디어가 일본이 돈을 댄다 이런 아이디어였는데 일본이 돈을 안 댄다니까 지금 중국이 돈을 댈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떠들어댈 수밖에 없다. 돈을 내는 사람 떠들어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돈을 낼 생각이 없고 그리고 남한도 돈 충분히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어떤 물리학적인 돈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컨대로 그러한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미리 결과를 예단하는 거 아니라 어떤 단번에 공개할 것이다. 뭐 이런 건 상당히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위기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묶어야겠다. 누구 모르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근데 어떻게 더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해문스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무국장님이 일을 잘 처리하시는지, 사무국장님이 개인적으로 그 해민스님은 사무국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 매우 궁금합니다. 매우 궁금해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을 잘 처리하냐고 물으면은 잘 처리한다 그래야지 잘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제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저가 가진 생각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비난은 아니고 저는 뭐라 그럴까, 사람이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듯이 잘못 디디면 팍 빠질 것 같아서 이렇게 막 덜덜덜덜 떨면서 살얼음판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살얼음판으로 걷는 마음으로 산다는 게 극도의 긴장 상태잖아요.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극도의 긴장 상태, 뭐 극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긴장 국면을 이겨내는 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의 80%? 대치하는 힘이 80%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삼국지 같은 이렇게 소설을 보면은 공성전을 하잖아요. 공성전을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치를 하다 보면 갑자기 뭐 집에 가고 싶다고 울고 있는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배고파서 뭐 나 군생활 못하겠다는 사람들 이렇게 뭐 탈영병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 갑자기 한쪽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치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이렇게 대치하는 힘, 전쟁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잘하건 잘못하건 간에 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제가 요새는 옛날보다 이제 대치하는 힘, 버티는 힘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굉장히 흐뭇하죠. 박수 한 번.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사무국장님이 오늘 대담 준비를 너무나 이렇게 성실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그래요? 예, 하실 줄 몰랐는데, 예, 저 굉장히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저도 그랬어요. 다들 놀랬죠? 괜찮았습니까? 사무국장님한테 박수 한 번 다시.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원래 그런 분인지 알고 이제. 오늘 두 분이 오신다니까 저는 뭐 평소에 두 분을 뭐 친구이자 한 분은 뭐 좋은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고, 동열님은 또 항상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으니까 오늘 두 분의 대담 자리에 참여를, 제게는 참으로 뭐라 그럴까, 매개자이면서 참 조심스럽고, 괜히 또 와서 여기 괜히 저래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참 오늘 대화가 참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며, 또한 뭐 서로 입장을 잘 정리해 주셔서 두 분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참여하신 우리 구조론 우리 식구님들한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질문이 더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질문이 없으면은 오늘 두 분의 대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박수와 함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